오늘 아침 나는 시아버지의 식탁을 뒤엎지 않았다. 대신 그의 세상을 뒤집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아버지라는 가면을 썼다. 집안의 기둥, 어른, 가풍, 전통. 그가 즐겨 쓰던 단어들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만 그 가면은 쉽게 벗겨졌다.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를 그의 개, 집안일이나 하는 것이라 불렀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스스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를 나로 불러주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사라졌다. 새벽 5시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아버님. 전화 너머로 그 특유의 눌러붙은 목소리가 흘렀다. 국 끓여놔라. 된장 말고. 아침은 늘 미역이지. 내 친정은 그런 것도 모르더냐. 아침을 시키는데 친정을 끌어다 모욕했다. 이 집에서 나의 친정은 항상 더럽혀지는 기둥이었다. 그가 지목하면 언제든 밟혀야 하는 바닥.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한 번 더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순간 설명 대신 모욕이 돌아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주방에 불을 켰다. 싱크대 위 그의 규칙이 떠올랐다. 숟가락은 오른쪽, 젓가락은 바깥쪽, 김치는 11시 방향, 고기는 5시 방향, 밥그릇은 밥알이 수평으로 눌려 있어야 하고 반찬 그릇의 홈은 항상 문 쪽을 보아야 한다. 그의 규칙은 그의 세상이었다. 규칙이란 이름으로 집요하게 나를 무릎 꿇렸다. 틀리면 모욕, 틀리지 않아도 트집. 그가 원하는 것은 정확이 아니라 복종이었다. 남편은 이런 이른 아침에 존재하지 않았다. 잠이 많아 단단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냥 대충 맞춰드려. 맞춤이라는 말의 끝에는 내가 있었다. 내 허리가, 내 어깨가, 내 이름이. 남편의 대충은 내 하루의 전부였다. 미역국이 끓었다. 소금이 아니라 국간장을 살짝, 들기름을 한 방울. 국물은 맑게, 미역은 질기지 않게. 나는 그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기술이란 때로 사랑보다 깊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계단이 불쌍했다. 매일 새벽 그의 발을 떠받치는 일. 나도 그랬다. 그의 발밑에 깔린 생활. 나의 하루는 그의 뒤꿈치 아래서 시작했다. 그가 의자에 앉기 전에 나는 재빨리 밥상을 정렬했다. 젓가락 방향, 김치의 각도, 김의 윤기. 그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이건 뭐냐? 미역국입니다. 이건 방금 구운 김입니다. 이건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는 여름에나 먹는 거지. 계절도 모르냐? 그는 오이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래도 맛은 괜찮네. 누가 했냐? 제가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할 일이 그거다. 계속 그렇게 해라. 며느리는 입보다 손이 바빠야 한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길들이기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예의였다. 예의가 아니라 버티기였다. 그날 오전 그는 갑자기 문고리를 흔들며 외쳤다. 빨래. 나는 베란다로 뛰어갔다. 널어둔 흰 러닝과 양말들. 바람이 잘 말리고 있었다. 그는 빨래를 하나 집어들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냐? 섬유유연제는 무슨 냄새냐? 남자 냄새가 안 난다. 남자는 남자 냄새가 나야지. 나는 그의 양말을 다시 쥐었다. 남자 냄새. 그가 말하는 남자는 고집, 권위, 무례였다. 냄새라기보다 습성 같았다. 점심에는 국수를 삶아내라 했다.
면발은 부드럽되 탱탱해야 하고 국물은 시원해야 하며 김치는 젓갈이 적어 비릿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이 그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했다. 여름인데 왜 집안이 눅눅하냐? 너는 환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내 친정에서는 그렇게 사냐? 또다시 친정. 그는 습관적으로 내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공격했고 미래까지 빼앗으려 했다. 나는 국수를 건졌다. 면의 숨이 딱 멈추는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그 얼얼함은 오래도록 식지 않는 분노 같았다. 저녁이 되자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엔 굴국. 굴은 제철이 아닌데요. 시장에 가면 다 있다. 내가 못 찾는 거지. 그는 문을 닫았다. 방문 너머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다.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 박수소리, 박제된 행복. 나는 조용히 거실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통장을 떠올렸다. 며칠 전 그가 내 앞에 던지듯 말했던 문장이 함께 떠올랐다. 집은 내 거다. 너는 이 집에서 손님이다. 손님은 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가 나를 손님이라 했다. 그렇다면 손님답게 정중히 그러나 확실하게 퇴실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니, 단순한 퇴실이 아니라 주인 바꾸기였다. 오늘 나는 그의 식탁을 뒤엎지 않았다. 대신 그의 세상을 뒤집기로 했다. 그의 규칙을 이용해 그의 규칙으로 그의 규칙을 부술 것이다. 그가 집착하는 각도, 방향, 순서를 내 편으로 돌려 세우는 방식. 그가 평생 내게 시켰던 일들을 오늘부터는 내가 시키게 만들 것이다. 복종이 얼마나 길고 잔인한 것인지 그에게도 배우게 할 것이다. 밤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 나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목록을 열었다. 그가 나를 그 애라고 부르던 순간들, 나의 친정을 모욕하던 말, 며느리는 손이 바빠야 한다는 말, 손님이라는 말, 날짜와 시간, 분위기, 그의 호흡까지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앨범. 그가 재떨이를 식탁 위에 올리고 재를 털던 사진. 김치 접시 위로 떨어진 재. 그 장면을 찍어둔 이유가 있다. 그 사진은 단지 비위생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내가 하면 예술, 내가 하면 무질서. 나는 파일들을 폴더로 정리했다. 이름은 간단했다. 규칙, 모욕, 증거, 관성, 무너지기 직전의 집. 마지막 폴더의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무너지기 직전의 집. 그 집의 기둥은 생각보다 얇다. 기둥은 그가 아니라 그가 평생 짓밟아온 사람들이었다. 나 남편, 시어머니의 오래전 침묵, 심지어 그의 첫째 아들도. 집을 지탱하던 건 그의 소리 큰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낮은 숨이었다. 내일 아침 나는 식탁의 각도를 1도 바꿀 것이다. 김치 접시는 11시 방향이 아니라 10시 59분으로. 젓가락은 바깥쪽이 아니라 테두리에서 2mm 안쪽으로. 밥알은 수평이 아니라 반 알쯤 기울게. 그의 규칙을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오차의 곁에 한 장의 흰 종이를 놓아두겠다. 그가 평생 싫어했던 설명서다. 설명서는 내가 쓴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이 집의 규칙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침묵이 복종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나는 그의 식탁이 아니라 그의 세상을 뒤집는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주 천천히 되찾아온다. 나는 나를 다시 불렀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은주다. 다음날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몸이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다. 나는 주방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부터 열었다. 새벽 공기가 투명한 칼처럼 폐 안쪽을 스쳤다. 나는 그 차가움으로 머리를 맑혔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그의 규칙을 그의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내가 정리한 증거 폴더는 이미 외장 메모리에 복사돼 있었다. 은행 앱에서 내 이름으로 단단히 묶인 비상자금도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복수의 핵심은 소리가 아니라 순서다. 그의 평생이 그랬듯. 나는 식탁을 마주 보았다. 목재결을 손으로 쓸었다. 이 테이블은 그의 왕자였다. 아침마다 그가 앉는 자리의 의자는 다른 의자보다 끌리는 소리가 컸다. 나무 바닥에 남은 얕은 흠집들. 나는 그 흠집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이 테이블은 나의 작업대가 된다. 구류와 오차, 규칙과 오류, 각도와 방향. 그는 이것들에 미쳐 있었고 그 미침을 이용하는 건 가장 세련된 도구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기 직전에 나는 상을 차렸다. 일부러 미역국에 소금을 한 톤 낮췄다. 간이 심심하면 그는 반드시 젓가락질로 쿵쿵 탁자를 건드린다. 싱겁다는 말 대신 주는 무언의 타격. 그 타격이 시작되면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 내 친정은으로 이어지는 모욕의 문장. 나는 기다렸다. 그가 앉았다. 숟가락이 국을 떠올랐다. 그는 한 모금 삼키고 젓가락으로 탁자를 2번 두드렸다. 항상 3번이었는데 오늘은 2번이었다. 내 오차가 그의 루틴을 바꿨다. 그는 코를 골았다. 왜 이렇게 싱겁냐?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수저통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간을 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하시죠? 나트륨.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의사냐? 의사는 아니지만 기록은 합니다. 무슨 기록? 나는 싱크대 위 작은 스탠드에 세워둔 태블릿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식단 일지라는 문서가 켜져 있었다. 날짜, 시간, 메뉴, 소금량, 혈압 수치, 수면 시간. 그리고 작은 주석. 오늘 소금 10% 감량, 이후 예방적 조치. 그는 화면을 힐끔 보고 코웃음을 쳤다. 참견하지 마라. 참견이 아니라 관리예요. 집안일은 관리가 본질이니까요. 나는 관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가 평생 즐겨 쓰던 말. 집안 관리는 어른이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들었던 바로 그 말. 그는 젓가락의 각도를 살짝 바꾸었다. 그리고 김치를 집으려다 멈췄다. 김치 접시가 11시가 아니라 10시 59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래? 그가 접시를 돌리려 하자 나는 한 발 빨랐다. 그 접시 아래 미세하게 붙여둔 작은 스티커를 보았기 때문이다. 스티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자리의 정의는 누가 합니까? 그는 스티커를 떼어들며 나를 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읽고 나를 보았다. 그동안 그는 말했고 나는 들었다. 오늘은 그가 읽고 내가 쓰는 날이었다. 이게 뭐냐? 질문이에요. 아버님의 제자리는 아버님이 정하시죠. 제자리는요? 제 이름의 자리는요? 그는 스티커를 구기며 말했다. 말대답이 늘었다. 말대답이 아니라 기준을 묻는 겁니다. 아버님 규칙을 존중하려면 제 규칙도 있어야죠.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상위에 밥공기를 집어들었다. 밥알이 기울었잖냐. 제대로 못해? 나는 공기를 데려다가
숟가락으로 천천히 표면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은 일부러 기울여 놨어요. 그는 표정이 굳었다. 왜? 아버님의 세상은 수평이라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밥은 약간 기울어 있어요. 너무 반듯하면 넘쳐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저는 살짝 기울여 두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의 표정. 그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 권력을 세웠다. 나는 그 사소함을 오늘만큼은 더 큰 언어로 바꾸고 싶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침부터 왜 그래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습관대로 중립을 흉내냈다. 중립은 사실상 가해자의 편이라는 걸 이 집에서 나는 너무 많이 배웠다. 나는 남편을 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요. 보여줄 게 있어요. 뭘? 우리의 지난 시간.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드라마 찍냐? 드라마 맞다. 하지만 오늘의 대본은 내가 쓴다. 주연도, 조연도, 카메라의 각도도, 그리고 관객을 초대한다. 이 집의 방마다 숨어있던 침묵의 관객들, 시어머니의 사진, 장롱의 낡은 방문, 주방의 수세미까지. 점심 무렵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굴국을 끓이라는 명령이 기억 속에서 날카롭게 반짝였다. 제철이 아니니 싱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굴을 샀다. 싱싱한 굴이 아니면 되는 대로 해오라고 그가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을 한 발 앞서갔다. 제철이든 아니든 오늘은 굴국을 끓인다. 대신 레시피는 내 방식으로 바꾼다. 소금 대신 질문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대신 증거로 향을 입힌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이웃의 신문이 있었다. 헤드라인에는 가족 내 심리적 폭력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나는 신문을 훔쳐보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조용히 선언했다. 폭력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경계다. 나는 그 경계를 오늘 선명히 긋는다. 저녁 식탁을 다시 차렸다. 굴국, 데친 시금치, 김치. 아주 평범한 상차림. 그러나 평범함이 오늘은 장치다. 시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나는 TV를 켰다.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나타났다. 지난 명절에 찍은 사진. 그 다음 컷, 소리 녹음바가 올라갔다. 며느리는 입보다 손이 바빠야 한다. 그의 목소리였다. 집안에 그의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평소엔 공기처럼 퍼져 아무도 듣지 못하던 말이 오늘은 유리창처럼 반짝여 모두의 눈에 박혔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뭐야? 기록이에요.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또 다른 녹음. 집은 내 거다. 너는 손님이다. 시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다. 끄지 못해? 안 꺼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날카롭게 들렸다. 아버님, 이것들은 모욕을 위한 재생이 아니에요. 기억을 위한 재생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견뎌왔는지,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폭력인지 경계를 그리기 위한 자료예요. 남편이 머뭇거리다 내게 속삭였다. 왜 이제야? 나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에게 묻고 싶지 않았다. 왜 그동안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대신 나는 화면을 넘겼다. 사진이 나왔다. 제가 올려진 김치 접시. 그리고 그 위에 떨어져 있던 담배재. 이건 비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당신의 행동이 어른이라서 용인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었다. 너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릇이냐? 살아남느라 배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버님, 오늘부터 이 집의 규칙은 바뀝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저를 그 애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손님이라 부르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은 주인인데 저는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뭔데 규칙을 만드냐? 이 집의 일은 제가 합니다. 관리자는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관리자이자 기록자입니다. 남편이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조금만. 나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오늘 관찰자가 아니고 참여자예요. 우리 결혼은 둘의 일이었고 시댁도 우리의 환경이에요. 당신이 침묵하면 그 침묵이 누군가의 고통을 연장합니다. 그 말은 내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오랫동안 내 침묵도 누군가의 무례를 자라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시아버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나가라. 짧고 강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아버님이 나가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모욕, 규칙이란 이름의 폭력, 손님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게 오늘 이 집에서 나갑니다. 나는 TV 화면을 마지막 영상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흰 종이가 보였다. 오전에 내가 적어놓은 그 문장. 이 집의 규칙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새 규칙의 이름을 부른다. 새 규칙 2요구에는 근거를 둔다. 새 규칙 3모욕은 즉시 중단한다. 새 규칙 4경계를 말로 합의한다. 새 규칙 5관리자는 번갈아 맞는다. 시아버지는 비웃었다. 애들 장난. 그 비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예정된 손님이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생활 코칭 프로그램 담당자. 몇 주 전 나는 상담을 신청해 두었다. 가족 내 역할과 경계 재설정이라는 주제. 오늘이 첫 방문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는 필요 없다. 그가 손사래를 치려 하자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다. 필요가 있어서 부르신 걸로 알고 왔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규칙은 관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은 나의 문장을 닮아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걸렸다. 실수였을까, 무모했을까, 오만했을까. 수천 번 자문했지만 대답은 하나로 모였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참교육은 소리 지르는 전투가 아니었다. 규칙을 바꾸는 기술이고 침묵을 멈추는 용기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나를 다시 불렀다. 은주야, 잘했어. 내일은 더 잘하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내일은 무너진 권위의 금이 더 넓어질 거야.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묘한 파열음이 숨어 있었다. 어디선가 나무가 삐걱거렸고 오래된 시계가 똑딱이며 불안하게 숨을 쉬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서 눈을 감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천장을 향해 기울며 일렁였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너 사람 하나 망치기 딱 좋은 여자야. 망치다뇨.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해. 사람 자존심 긁는 버릇이 있지.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도끼였다.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해. 내 어머니도 그러셨지. 그의 내 어머니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나는 무너졌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나는 그녀의 며느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옛날 법을 들먹이며 지금의 며느리를 그 옛날 틀 속에 가두려 했다. 그날 나는 대답 대신 물컵을 내려놓았다. 탁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내 선언이었다. 아버님, 옛날엔 며느리가 참았지만 요즘은 기록합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기록?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진 않아요. 대신 오래 남죠.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아니요. 증언해요. 그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지금껏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의 목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거대할수록 그 안에 깃든 불안이 더 크게 들렸다. 지켜왔다고요? 누구를요? 집을? 이름을? 아니면 당신 자신을?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 존재했지만 그 이름 뒤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통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지배하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나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섰다. 이제 그 두려움, 제가 대신 끝내드릴게요. 당신이 무너져야 이 집이 다시 설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권력이 아닌 노년의 그림자를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그가 새벽부터 부르짖던 국 끓여라, 물 데워라 소리를 무시했다. 시계는 7시를 가리켰고 거실엔 그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은주야. 그의 고함이 계단을 찢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묶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아침이 이게 뭐냐? 아직 밥도 안 됐냐? 오늘은 제가 손님이라서요. 손님은 주인이 시킬 때만 움직인다 하셨잖아요.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처음이었다. 감히. 아버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오늘은 그 법을 따르는 중입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식탁으로 돌아가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활자 한 줄도 읽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그는 그 냄새마저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걸 마시지. 아침에 국도 안 끓이고. 국 대신 커피도 나쁘지 않아요. 쓴맛이 있어야 정신이 들거든요. 쓴맛은 인생이 가르치는 거다. 그가 외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 출근하려고 나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눈치만 살피다 슬그머니 신발을 신었다. 여보, 그냥 좀. 괜찮아. 가요.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단둘만 남았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야. 그럼 오늘은 제가 부숴드릴게요. 다시 짓게요. 제대로. 그의 입가가 경련처럼 움직였다. 너 오늘 미쳤구나. 아니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가정 내 언어폭력 상담 기록지,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가 나를 꾸짖던 순간들, 던져진 숟가락, 그 앞에서 웅크린 내 그림자.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다. 지워라. 이건 제 역사예요.
내가 무슨 피해자라도 되냐? 피해자요? 아니요. 증인입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그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님, 사람은 늙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TV 리모컨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규칙을 새로 씁니다. 누가 허락했는데? 당신이요. 어제 관리자는 규칙을 만든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청소야. 썩은 권위를 쓸어내는 청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탁자 위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내일은 진짜로 뒤집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보다 먼저 식탁을 차려놓았다. 그의 규칙을 완벽히 따르되 그 속에 함정을 숨겼다. 젓가락의 각도, 반찬의 방향 모두 정확했다. 단 하나 국의 냄비만은 그의 자리 앞이 아닌 내 자리 앞에 두었다. 그는 내려오자마자 불같이 소리쳤다. 저게 뭐냐? 왜 내 앞에 국이 없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먹을 차례예요. 뭐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손님은 주인이 시킬 때 움직인다고. 오늘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감히 며느리가 내가 내 위에 서겠다고? 나는 조용히 국그릇을 들었다. 서본 적이 없어요. 늘 밑에 있었으니까요. 이젠 수평으로 앉을 겁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봤다. 이게 다 요즘 세상이 문제야. TV에, 인터넷에 여자가 머리 굴리는 법이나 배워가지고. 아니요. 세상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버님이에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매일같이 새벽에 부르고 내 친정을 욕하고 내 이름 대신 그 애라 불렀죠. 그게 가정이었나요? 감옥이었나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한 건 아버님이죠.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말하는 중이에요. 은주라고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가정 내 인권 침해 진술서.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진실이에요. 그걸 어디다 낸다는 거냐? 당신에게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너 지금 미쳤구나. 집안 망신이야. 망신이요? 그건 숨길 게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복지센터 상담 오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 방문자를 맞이하실 차례예요. 평생 저를 불러대셨으니 이젠 누가 당신을 부를 때가 됐죠. 그날 오전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해가 창문 사이로 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주방 불을 켜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밥을 짓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날이었으니까. 시아버지의 방에서 낙개기 소리가 났다. 평소 같으면 나는 재빨리 물컵을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은주야, 물 좀 가져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주야. 네, 아버님. 못 들었냐?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요. 그가 굳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무슨 소리야, 제 시간이? 오늘은 복지센터에서 상담 오시잖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준비해야죠.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딴 거 왜 불러? 남이 우리 집 일에 끼면 안 돼. 남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만든 집안의 상처를 봉합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는 손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받아줬을 때부터 이 집이 변했어. 맞아요. 변했죠? 당신이 평생 쌓아온 무례의 성이 지금부터 무너질 테니까요.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의 흐름은 이미 내가 쥐고 있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 앞에는 2명의 상담사와 사회복지 담당자가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이 집의 공기가 통하네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보세요, 젊은 양반들. 우리 집은 멀쩡합니다.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면 돼요. 상담원은 차분히 웃었다. 그렇다면 더 좋네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됩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가 있었다. 폴더 이름은 언어, 행동, 기억, 침묵. 이건 뭐야? 시아버지가 낮게 물었다. 우리의 지난 3년이에요. 나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며느리는 말보다 손이 빨라야 한다. 내 친정은 그딴 것도 안 가르쳐 줬냐? 내가 낸 밥값을 내가 받아먹으면서 감히 말대꾸를 해? 상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게 다 오해예요. 농담으로 한 소리지. 농담은 웃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웃을 때 농담이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다. 아버님은 웃으셨고 저는 울었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그는 눈을 치켜떴다. 말이 심하다. 그 말이 심한 건 당신이 늘 하셨잖아요. 나는 태블릿을 넘겼다.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명절날의 영상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상을 차리고 있었고 그는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빨라요. 말은 좀 많지만 일은 시키는 대로 잘해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 뒤에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를 지우는 방식이었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 장면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는 분위기상 한 말이었어요. 그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아버님이었죠. 내가 말했다. 당신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노예처럼 썼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다. 한 인간의 오만이 무너질 때 그 소리는 의외로 조용하다는 걸.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차례? 사과요.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사과.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내가 너한테? 네. 아버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긴 정적.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옮겨질 때마다 공기 속에 오래된 죄의 냄새가 퍼졌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내 가슴 안에서는 폭발처럼 번졌다. 그 한 단어에 지난 세월의 멍울이 터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 말 기억할게요. 오늘이 우리 집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규칙은 다시 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참회의 온도처럼 느껴졌다. 나는 펜을 꺼내 식탁 위에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부터 사람답게 산다.
그는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은주야, 나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아니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세상에 갇혀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 내가 다시 배워야겠구나. 네, 아버님. 이제부터는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배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다. 한 줄기 빛이 식탁 위를 스치며 그의 손을 비췄다. 그 손이 작게 떨리더니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은주야, 고마워. 그 목소리는 평생 처음 듣는 진심이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제야 저도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복지센터 상담은 2차 일정으로 다시 잡혔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어깨는 작아졌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알아챘다. 사과는 시작일 뿐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남아있다는 걸. 나는 식탁 가운데에 흰 종이를 올려두었다. 굵은 글씨로 적었다. 새 규칙일. 이름으로 부른다. 2. 근거 없는 요구 금지. 3. 모욕 금지. 4. 집안일은 돌림표로. 그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지막 줄에서 눈썹을 찌푸렸다. 돌림표가 뭐냐? 가사 분담표요. 나는 벽에 붙인看반 보드를 가리켰다. 월수금 설거지 시아버지 화목 분리수거 남편 토 장보기 은주와 함께 작고 반짝이는 자석이 이름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자석은 그동안 나를 눌러오던 규칙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러나 더 강력했다. 보이는 약속이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겼다. 내가 설거지를 한다고? 네, 아버님. 내가 평생을 이유로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오늘 설거지를 하면 내일은 덜 미안해집니다. 그는 결국 싱크대 앞에 섰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낯선 음악처럼 집안을 메웠다. 그의 손이 서툴게 접시를 문지를 때 나는 예전의 나를 보았다. 늘 바빴지만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은주.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며 상황을 보고 어정쩡하게 웃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아버님 차례예요. 당신은 분리수거부터 하세요. 분리세척 건조 3단계요. 남편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네, 관리자님. 그가 내 쪽으로 윙크를 보냈다. 나는 그 가벼운 농담 속에서 처음으로 같은 편이라는 안도를 느꼈다.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신우이가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둘렸다. 어머, 아버지가 설거지를? 나는 대답 대신看반 보드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 집은 보이는 존중을 합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야,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니? 그 말 속에 스며든 오래된 위계가 순간 공기를 차갑게 얼렸다. 나는 웃었다. 언니, 나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나아가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뒤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은주 말이 맞다. 그 한마디가 신우이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다. 내일 가족회의를 열 겁니다. 우리 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약속을 문서로 남길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식탁 위에 파일철이 놓였다. 표지엔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집 합의서, 이름으로 부르기, 요구의 근거 달기, 모욕 즉시 중단 3번 반복 시 회의 소집, 가사 분담 월별 로테이션, 경계 존중 개인 시간 침범 금지, 사인 칸이 3개, 시아버지, 남편 은주.
나는 펜을 놓고 그를 보았다. 그는 한참 망설인 뒤 펜을 들었다. 굽은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오래된 가부장의 성이 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서 낮게 울렸다. 회의가 끝나갈 때쯤 나는 가볍게 한 문장을 던졌다. 아버님이 좋아하던 각도를 하나만 남겨둘게요. 그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어떤 각도? 사람끼리 마주 앉는 각도요. 수평으로 똑같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식탁에 내 자리를 그의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로 옮겼다. 완전한 수평. 그 옆자리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은주. 그리고 그의 입에서도 나왔다. 은주야. 공식적인 사과를 원했다. 나만을 향한 속삭임이 아니라 이 집을 지켜본 모든 침묵을 향한 사과. 나는 가족 이웃 소모임 날을 기다렸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 그 모임에서 늘 시아버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를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 손이 빨라.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사라졌다. 이번엔 무대가 나였다. 나는 소모임 장소에 미리 갔다. 긴 테이블 중앙에 작은 프린트를 깔았다. 존중은 보이는 것부터 우리 집 합의서 요약본. 참석자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걸 다 하네. 잠시 뒤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자리로 오며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준비해왔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의 이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모임이 시작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생 익숙한 연설의 자세였으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았다. 여러분, 오늘은 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고 변명하면 안 되는 버릇이었습니다. 웅성임이 잦아들었다. 그는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사과문. 나는 수십 번 며느리를 그 애라고 불렀다. 나는 농담이라 말하며 모욕을 했다. 나는 집안일을 권력으로 만들었다. 이제 멈춘다. 앞으로는 이름으로 부르고 근거 없이 시키지 않겠다. 가사 분담표에 사인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한다. 은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흔들렸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 박수 소리 사이로 오래된 가벼운 비웃음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내게 한 발 다가섰다. 은주야, 이제부터는 내가 식탁의 각도를 정해라. 나는 따라 배우겠다. 나는 웃었다. 각도는 간단해요. 수평? 그리고 가끔은 포옹.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애야, 잘했다. 우리 세대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나는 할머니 손등에 주름을 쓰다듬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존중을 계속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 차례도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건 우리 모두의 일. 남편이 웃었다. 알겠어. 분리수거 완벽하게, 세척까지. 그날 밤 우리는 공개 사과의 식탁에 다시 앉았다. 반찬은 소박했고 국은 아주 약간 싱거웠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뜨더니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분홍빛 소금을 3알 떨어뜨렸다. 그리고 웃었다. 오늘은 내 혀가 맞출 차례구나. 나는 그 웃음이 처음으로 좋았다. 식사가 끝난 뒤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은주야, 내일은 내가 장을 볼게. 뭘 사오면 좋겠니?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쥐어줬다. 품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 완료 칸이었다. 그는 그 칸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채울게. 네, 아버님.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파열음이 아니었다. 숨이 통하는 고요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내 이름을 불렀다. 은주.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은 에필로그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정말로 달라졌다. 누구의 명령도 아닌 약속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예전엔 국 끓여라로 시작하던 아침이 이젠 커피같이 마실래? 로 바뀌었다. 단어 몇 개가 바뀌었을 뿐인데 공기 자체가 새로워졌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깼다. 하지만 이젠 주방으로 먼저 가지 않았다. 그는 마당의 화분부터 살폈다. 은주야, 이거 이름 뭐더라? 수국이에요. 여름에 피죠. 그래, 수국. 이름이 예쁘네. 저도 제 이름이 그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 말에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비웃음이 아닌 처음으로 나를 향한 미소였다. 며칠 후 그는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며 노년 커뮤니티 교육을 신청했다. 과목명은 존중의 언어. 그는 첫 수업날 흰 셔츠에 다림질한 바지를 입고 나갔다.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은주야, 나 수업 갔다 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의 발소리는 가볍고 반듯했다. 그날 오후 그는 내게 작은 공책 하나를 내밀었다. 필기했어.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은 다리가 된다. 첫 페이지엔 그의 필체로 써 있었다. 말 한마디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나는 그 공책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 그가 변화를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길에 장을 봐왔다. 그가 식탁 위에 올려둔 봉투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장보 문주는 조리, 아버지는 설거지. 나는 그 쪽지를 보며 웃었다. 분담표는 이제 생활의 질서가 아니라 가족의 리듬이 되어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문득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이 국은 간이 괜찮네. 좀 싱겁게 했어요. 싱거운 게 좋아. 이제 내 혀도 바뀌는 중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김을 한 장 내게 건넸다. 내가 구운 김이 제일 맛있더라. 오늘은 제가 안 구웠는데요. 남편이 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얘가? 네. 손이 제법 빠르죠?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손은 아버지를 닮았네. 그 짧은 문장 속에 오랜 단절의 세대가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다. 일요일 동네 카페에서 복지센터 사람들과의 만남이 열렸다. 그날의 주제는 존중의 언어, 회복의 관계. 시아버지는 그곳에서도 발표를 맡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명령이었는데 말이죠.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제야 은주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덕분에 내 이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그는 나를 카페 밖으로 불러냈다. 은주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다음 달 내 생일 때 우리 다 같이 가족 사진 찍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땐 제가 가운데 설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지. 이 집의 중심은 너니까. 며칠 후 나는 그와 함께 마트에 갔다. 예전이라면 그는 장바구니조차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직접 계산대 앞에 섰다. 결제는 내가 할게. 근데 적립은 내 카드로 해. 왜요? 너무 늙은 놈 포인트 쌓아봤자 어디다 쓰겠냐. 이젠 내가 써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 짧은 농담 속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유머가 있었다. 그가 결제 버튼을 누르고 영수증을 접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다시 쓰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님 방 문 앞에서 잠시 섰다. 문틈 사이로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뭔가를 쓰고 있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엔 예전의 권위가 아닌 학습의 겸허함이 있었다. 나는 살짝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책상 위엔 공책이 한 권 더 있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내가 몰랐던 가족. 그는 그걸 내게 내밀었다. 읽어봐도 되겠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책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통해 가족을 배웠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 자리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며느리는 나를 참교육했지만 그 참교육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이제야 안다. 참교육이란 나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결국 나를 가르친다는 뜻이었다. 나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의 숨결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며칠 후 남편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 그래 보여? 응. 예전엔 늘 싸늘했는데 이젠 좀 평화로워. 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덮고 있었다. 거기엔 3개의 그릇, 그리고 3명의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 남편, 은주. 나는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다. 아버님, 간은 괜찮으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싱거워도 좋다. 짠 건 인생이 충분히 가르쳐줬으니까. 그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오래전엔 그 웃음이 칼날 같았지만 이제는 치유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맨 첫 장엔 오래전 내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이 집의 규칙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나는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이 집의 사랑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약속대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 유리창 앞에서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은주야, 나 표정 이상하지 않냐? 괜찮아요. 아버님, 지금 얼굴이 제일 젊어요. 정말? 네, 오늘은 웃는 연습 잘하셨잖아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세대와 상처와 시간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들어왔다.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사진관 주인이 말했다. 이 가족은 표정이 닮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닮아야죠. 같은 이름으로 불리니까요.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밖에는 달빛이 환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몰랐던 가족.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인생 마지막 챕터는 은주라는 이름으로 완성된다. 내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불렀던 날, 나도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그 글씨 위에 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나는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야 진짜 가족이에요.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그 종이엔 우리가 함께 쓴 문장이 있었다. 이 집의 규칙은 존중이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었다. 우리의 일상이었다. 그렇게 나는 노예가 아닌 이름으로, 그는 지배자가 아닌 아버지로, 그리고 이 집은 가족이라는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던 시아버지를 참교육한 은주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다. 복수는 끝났고 존중이 남았다. 그리고 그 존중이 가장 강력한 사이다였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